시장 실패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시장에 자율적으로 맡겼더니 뭐가 깨져버린 거예요. 시장에 자율적으로 맡겼더니 깨져버린 거예요. 불안정 경쟁은 앞에서 많이 봤고요. 공공재는 볼 건데 우리가 지금 그냥 기초만 정리를 해드릴 것이고, 이제 외부 효과도 기초, 어떤 이제 상황인지, 불확실성과 정보 비대칭성은 좀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인 내용 플러스 정보경제학은 또 기준만 잡는 정도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자, 첫 번째 불안정 경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불안정 경쟁. 불안전 경쟁이라는 것은 경쟁 시장 있잖아. 완전 경쟁 시장 있잖아요. 그 완전 경쟁 시장 외에 모든 것들. 이렇게 하면 이것도 포함한다는 의미를 갖나? 완전 경쟁 시장 제외하고 모든 것들이 바로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독점, 기억나? 자중 손실, 하버가의 삼각형. 맡겼더니 누군가가 독점력을 갖추면서 이제 생산량을 너무 줄여버리고 자중 손실을 만들었더라.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독점적 경쟁 시장도 사실은 자신의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형태이다 보니 아무래도 A씨를 이제 최저점까지는 생산을 못한다고 하죠. 그것도 왜곡이라고 합니다. 과점 시장 역시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이제 독점이라든지 독점적 경쟁이라든지 과점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시장에 효율적으로 이제 맡겼는데도 그 효율성이 깨져버리는 케이스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물론 우리는 이 정도만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도 충분한데 이제 실제로는 그 하나하나가 다 따로따로 출제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테마들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공공재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 건데, 자, 순서대로 진행하기 애매한 부분이라 판단했기 때문에 154페이지를 잠깐 펼쳐서 공공재의 성격으로부터 같이 한번 좀 분류하고 정리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공재라는 게 존재하게 되는데요. 공공재. 이 공공재라는 건 대표적으로 뭐 가로등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나무 심겨져 있는 것들이라든지 또 크게는 국방 서비스, 또 경찰 치안 서비스, 뭐 법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공공재의 성격을 갖는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를 구별하기 위해선 두 가지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검토를 해야 되는데, 경합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경합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경합성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건 다음과 같습니다. 경합성은 쉽게 표현해 드릴게요. 누군가 소비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소비를 줄여야 된다. 이를 우리는 경합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재화들은 다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구매하면 그건 다른 사람들이 못 사죠? 그치? 근데 여러분들이 법률을 활용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법률을 덜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치안 서비스를 뭐 아무것도 뭐 걱정 없이 돌아다니는 게 서비스로 활용하는 것인데, 내가 돌아다녔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진 않습니다. 경합성은 누가 소비하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이것들 성격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배제성이 있습니다. 배제성도 쉽게 표현해 드릴게요. 소비를 막을 수 있다. 보통은 이제 돈으로 하죠. 돈 내면은 쓰게 해줄게. 치안 서비스요, 여러분들 돈 안 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이요, 돈 안 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뭐 이런 거 말고 법률에 의한 보호는 돈을 내지 않아도 받을 수가 있죠. 따라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이제 소비를 이제 막을 수 없다라면은 배제성을 갖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배제성이라는 거는 돈을 내야지 소비를 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성격들을 의미하게 돼요. 그래서 분류를 합니다. 경합성이라는 성격으로 분류를 하고 배제성이라는 성격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이쪽을 이제 비경합성을 갖는 재화라고 하고요. 이쪽을 이제 배제 불가능성, 비배제성이라고 해도 돼요. 배제 불가능성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일반적인 사적재들은 대부분 경합성도 같고 배제성도 같습니다. 돈 내야지 물건 살 수 있고, 내가 사면은 다른 사람들이
품절, 예, 그죠? 피해를 봐요.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적재들은 대부분 경합성을 갖고 배제성을 갖기 때문에 대부분의 뭐 이제 사용재들, 뭐 의류, 그다음에 뭐 이제 진짜 모든 물건들이죠. 필수품들. 자, 이런 그 제품들이 일반적으로 사적재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오른쪽에 배제성, 돈을 안 내면 막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내가 본다고 쓴다고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안 보는 재화들이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지만 독점에서 많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TV 본다고 다른 사람들이 TV 덜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지? 돈을 안 내면 끊겨요. 그러니까 이제 배제성은 같지만 이제 내가 본다고 해서 시청한다고 해서 케이블 TV를 신청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소비를 끊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전기도 어느 정도는 그런 성격을 가질 것 같습니다. 끊을 수 있어요. 끊을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서 발전 총량 안쪽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 내가 전기 쓴다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피해를 보진 않는데 내가 헤어드라이기를 켰더니 우리 동네가 다 정전이 됐어. 그럴 수 있어. 사실은 본인 혼자만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이제 아슬아슬할 때 내가 더 써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경합적이지 않습니까? 뭐 비경합적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는 오버인 것 같아요.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적정 수준에서 분류를 하겠다라는 거죠. 이거 먼저 볼게요. 자, 뭐 내가 쓴다고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도 아니고 또 이제 내가 이제 돈을 안 낸다고 해서 막을 수도 없고, 자,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는 순수 공공재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공재는 대부분 순수 공공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국방 서비스, 치안 서비스, 이런 것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순수 공공재에 속하게 되고요. 법률. 그리고 예전에는 등대도 그랬대요. 예, 등대도 생각해 보면은 뭐 쓴다고 빚이 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뭐 돈을 안 낸다고 못 쓰는 것도 아니었는데 요즘에 이게 좀 바뀌었지. 이게 등대에 불이 안 나오고 전파를 쏘더라고. 그 전파 사용료를 내야 돼. 그러니까 실제로는 조금 성격이 바뀌었지만은 옛날 등대 같은 것들이 아마도 공공재의 성격을 갖지 않겠는가 판단이 되는 겁니다. 배제 불가능성과 경합성을 갖는 이쪽 있잖아요. 이쪽이 이게 또 비순수 공공재라는 게 있다고 해요. 비순수 공공재. 보통 이제 도로 같은 것들은 돈을 안 낸다고 해서 진입하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그지? 근데 도로는 뭐 좀 혼잡한 도로들이 특히 그렇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거 뭐야? 차가 더 막히잖아. 그지?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좀 봐요. 도로 사용을 좀 더 더디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로 중에서도 사실은 이제 혼잡한 도로는 보통 이제 비순수 공공재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한산한 도로는 이쪽에 가깝다고 합니다. 한산한 도로, 고속도로에 차 몇 대 없는데 내가 들어갔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 도착 시간이 달라질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사실은. 교재상으로 제가 도로를 여기에 넣었는데 예를 들어 내가 고속도로에 차가 한 대도 없어가지고 아우토반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막 300km 막 점 찍고 있어요. 근데 이제 차가 2대 들어왔어. 한산한 도로이지만 그 짓은 이제 못하지. 예, 그런 급으로 본다면은 비순수 공공재라고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도로에 넣었지만 교재 편제상으로는 대부분 혼잡한 도로는 비순수 공공재에 가깝고 또 한산한 도로는 순수 공공재에 가깝다.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 공유재라는 게 있습니다. 공유재. 한강에 가면 대체 왜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경우가 좀 있는데 저는 낚시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요. 물론 이제 존중합니다. 취미 존중해요. 뭐 절대 여러분들 뭐 한강 가서 낚시한다고 제가 화내는 건 아니고 그 물고기 낚아서 먹을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되게 실용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취미가 아니고 실용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일단 이해가 가지 않는데 제가 가서 낚시를 하고 싶어도 막는 사람은 없습니다. 배제 불가능성을 갖죠. 근데 제가 들어가서 낚시를 시작하면은 분명히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물고기를 낚을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들 거예요. 저기 뭐 지금은 좀 자제하고 있는 시기이지만 산천어 축제 이런 거 뭐 TV 방송 보시면은 막 엄청 사람 많잖아, 그치? 예, 거기 되게 많이 뿌린대요. 되게 많이 뿌려가지고 다들 넉넉히 작게 만들어주는데 분명히 이제 그거는 이제
배제 불가능성은 아니야. 돈을 내야 되니까. 그냥 평범한 연못에서 여러분들이 낚시를 한다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 이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이 많아지면 확률이 줄잖아요. 경합성을 갖습니다. 그런 재화들을 우리는 공유재라고 이야기하고 또는 공유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보통은 뭐 낚시 같은 거 할 때 뭐 바다 낚시 포인트 들어갔더니 사람 많아. 그러면 본인이 확률이 떨어지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공유제의 성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사실. 쭉쭉 개념이 이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개념만 잡자라는 것이고, 다시 152페이지로 돌아와 주시면은 공공재라는 것은 경합성도 갖지 않고 배제성도 갖지 않는 그런 재화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공공재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공재는 수량을 결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마을이 하나 있어요. 여기 마을이 하나 있는데 이 마을 주민들이 요 이제 마을 입구 쪽이 너무 어두워서 가로등을 설치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민을 했어요. 여기 5가구가 살고 있는데 각 가구한테 다 물어봐요. 다 물어봐서 당신들이 이 가로등을 지금 설치를 할 건데 일단은 하나만 하자. 큰 거 하나만 할 건데 얼마까지 낼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뭘 물어본 거냐면은 현재 가로등이 하나도 없을 때 본인이 이 가로등에 대한 수요 곡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절편 물어본 거예요. 절편. 그치? 하나도 가로등이 없는 상태에서 가로등이 늘어난다면 편익이 얼마나 증가할지에 대해서 물어본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첫 번째 가구는 10만 원이요. 두 번째는 20이요. 40이요. 60이요. 900만 원이요. 부자야, 부자. 이 사람 부자예요. 이 돈을 모두 걷습니다. 돈을 모두 걷어서 사실은 이제 가로등을 몇 개 설치할지까지도 이 금액으로 결정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가로등 하나 설치하는데 뭐 금액이 한 1,000만 원 드는 거예요. 1,000만 원. 900만 원, 1,000만 원, 1,030만 원. 오케이. 가로등 설치 가능하죠. 그지? 그렇게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 있는 주민들 중에서 이 친구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좀 돈이 쪼달려요. 그래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로등이 어쨌든 설치가 되면은 내가 쓰는 걸 아무도 막을 수 없지 않나? 공공재니까 배제 불가능성, 그지? 그러면 이렇게 하자. 무임승차가 가능한 거 아닌가? 이 금액이 얼마가 거칠지는 꿈에도 몰라요. 꿈에도 모르니까 여기 있는 4명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30만 원이요, 20만 원이요, 10만 원이요, 5만 원이요. 선호를 과소시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1,000만 원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무산됐습니다. 원래대로 제대로 된 선호라면은 이 1,000만 원짜리 가로등을 설치하는 게 무조건 압도적으로 유리한 거였는데, 그지? 왜냐면 이 사람들의 편익의 합이 뭐야? 비용보다 많잖아요? 공공재는 편익을 합쳐서 비용하고 저울질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은 그 비싼 우리나라 국방 서비스를 어떻게 충당해요? 개인이 충당할 수가 없잖아요. 공공재는 돈이 많이 들어요. 대신 십시일반 모은다고요. 우리 조세에서 조금씩 땡겨가지고 꽤 큰 뭐 가로등도 설치하고 뭐 꽤 됐지만 이제는 청계천도 다시 복원하고 이런 돈을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얘 빼고 나머지가 선호를 과소시연해 버렸어. 무산. 우리들의 편익을 합쳤더니 1,000만 원이라는 비용을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들이 아무래도 무임승차할 수 있다 보니 이 선호를 표출할 때 선호를 아예 미시연할 수도 있고 또는 과소시연할 수도 있거든요. 선호 미시연 또는 과소시연이라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제 공공재 자체가 무산되거나 아니면은 지나치게 적은 공공재가 시장에서 세팅이 된다면은 이를 보고 우리는 시장 실패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해가죠? 그지? 따라서 공공재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장 실패의 원인이라고 해요. 그 특성상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준비하는 과목 중에서 행정학 있죠.
그지? 그 행정학에서는 조금 다른 아이디어도 많이 제시해 주세요. 실제로는 이제 재정학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거기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반드시 공공재 생산량이 덜 생산되는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많아요. 실제로 행정학을 공부하신 적이 있거나 앞으로 공부하신다면 들을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관료들의 행태거든. 관료들이 우리 부처 예산을 만땅 잡아야지 우리 부처가 세다라고 생각하는 그 인지 때문에 처음부터 예산을 엄청 불려. 엄청 불려버리는 거예요. 엄청 불려버리고 국회 가면은 막 깎아요. 근데 그거 계산한 거거든. 국회에서 깎을 거 계산해서 우리가 이제 1,000만 있으면 되는데 막 1,500으로 필요합니다 하고 보고서를 내버리는 거야. 또 이제 우리 국회의원들은 본인의 업무죠. 이거를 그러시죠 하면은 본인들의 어떤 입지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무조건 깎아. 무조건. 몰라. 그냥 무조건 깎아. 막 1,400, 1,300, 1,200. 자, 깎았으면은 그걸 보고 이제 집에 가서 뿌듯해 하는 겁니다. 아, 우리가 이제 국고를 세이브했다. 웬걸? 초과했죠. 다 써야 되거든. 여러분들 디셈버 피버란 말 아시죠? 그지? 뭐 11월 정도만 되면은 뭐 11월, 12월 그 사이에 막 땅 엄청 파고 보도블록 요즘엔 다 빨라졌어. 너무 이제 연말에 쏠리니까 이제 업체들이 좀 이제 너무 일이 몰려가지고 8월 달부터 파기 시작해요. 보도블록 교체하고 이런 것들. 오버 아니냐. 필요 없는데. 그지? 공공재가 사실은 이제 학문이 조금 이제 달라지면 다른 이야기도 돼. 너무 많이 생산된다. 오케이?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뭐 니스카넨, 뭐 미그 빌레인저 뭐 이런 것들을 나중에 배우시게 됩니다. 아, 다행인 게 그런 학문들은 그거 말한 사람들 이름도 다 외워야 돼. 근데 경제학은 몇 개 안 돼요. 외워야 될 게 몇 개 안 되고 이제 공부하다 보면 몇 개 안 되니까 그냥 자동으로 외워진다고. 얼마나 골치 아픈데. 별 사람들 다 있습니다.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하지만 경제학에서는 어찌됐건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다. 왜 무임승차가 생기죠? 근본적인 건 사실 이제 배제를 할 수 없다라는 측면 때문에 그런 것이죠. 돈 안 냈으니까 너는 여기 지나갈 때 눈 감고 지나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선글라스 껴. 너는 선글라스 껴서 가로등 없는 것처럼 만들어놔. 이게 안 된다는 거지. 선호를 얼마든지 덜 시연할 수 있습니다. 덜 시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외부 효과라고 합니다. 오른쪽에 왠지 XY 평면 복잡해 보이는 것이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 7장을 정리하시면 되게 쉽게 보일 것이고 지금은 어렵고요. 밑에 있는 거 볼 거예요. 부분균형 분석들이죠. QP 평면이죠. 자, 외부 효과를 먼저 정의를 내려볼게요. 외부 효과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정의할 때 이렇게 내립니다. 한 경제 주체가 의도치 않게 제3자에게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요. 피해를 입힐 수도 있고 또는 이익을 줄 수도 있어요. 피해를 입힐 수도 있고 이익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자, 피해를 발생시키는데 이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보상을 한다거나 대가를 치른다거나 보상을 받는다거나 이런 게 없는 거죠. 이에 대해서 자, 금전적 보상이 없으면은 이걸 보고 외부 효과라고 부릅니다. 남의 일이라는 거예요. 남의 일. 외부 효과라는 건 내 일이 아니고 자, 남의 일이다. 어떤 기업이 공장을 운영하면서 폐수를 방류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뭐 아무도 규제를 안 하고 있길래 강에다가 조금씩 뿌렸어요. 안 좋죠? 안 좋지만 이에 대해서 정부가 뭐 벌금을 때린다든지 피해를 받는 쪽에게 보상을 하라든지 그런 이야기가 없어. 남의 일이잖아. 도의적인 기업은 없어요. 경제학에는. 합리적인 이윤극대화 기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껏 방류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공장 굴뚝에서 연기 나오죠? 그것도 분명히 기술이 많이 진보해서 이제 정화시키는 기술들이 있을 텐데 근데 뭐 아무도 뭐라고 안 해. 그럼 왜 돈을 들여? 그냥 뿌리는 것이, 그치? 이런 것들이 이제 외부 효과가 되는데, 외부 효과는 크게 4가지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QP 평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편의상 수요 곡선을 평범하게 이렇게 우아형하고 경쟁처럼 행동하는 기업을 전제할게요. 여기 이제
PMC라는 것은 이제 Private MC를 말합니다. 이거는 사적 한계 비용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실제 기업의 생산 비용만을 나타낸 것이에요. 생산 비용만을 나타냅니다. 오랜만에 보니까 다시 한번 점검해 볼게요. 현재 생산량은 여기죠. Q0에서 생산을 하고 있죠. 기업이 고정비용 신경 안 쓸게요. 고정비용은 없다고 하자. 얼마의 비용이 발생했습니까? 지금까지 Q0만큼 생산하면서. MC 밑에 있는 면적. 자, 이만큼이 바로 현재 발생한 사실은 가변 총비용인데 고정비용이 없으면은 총비용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근데 이 기업이 공교롭게도 제품을 생산하게 되면은 뭐 매연을 내뿜는다든지 농작물 피해 또는 뭐 폐수를 방류하고 있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대요. 그래서 이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게 되면은 마지널 개념이에요. 뭐 적게 방류할 때는 괜찮았는데 두 번 조금 누적되니까 좀 피해가 커지고 더 커지고 마지널 개념으로 피해가 자꾸 이렇게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SMC라는 걸 한번 꺼내봤습니다. SMC라는 것은 이 Q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합친 거예요. 얘는 소셜, 사회적 한계 비용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한계 비용이라고 하는데 봐요. 실제 생산 비용 있죠? 실제 생산 비용 플러스 한계 피해까지 따집니다. 한계 피해. 둘 다 한계죠. 그지? 그럼 이제 현재 Q0 기준으로 조금 더 연장해 봤어요. 이 밑에 있는 면적은 뭘까? 밑에 있는 면적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품을 Q0까지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우리는 SMC로 표현하는 거예요. SMC 밑에 있는 면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요 사이에 있는 면적은 뭐지? 마지널로 조금씩 피해를 준 걸 합친 이 부분을 보고 우리는 실제 피해 비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 피해 비용. 이 면적 SMC가 PMC와 달라지게 만들어준 이 면적이 실제 총 피해 비용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발시킨 토탈 피해 비용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자중손실 계산하는 법 말씀드린 적 있습니까? 진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바람직한 공급곡선, 바람직한 수요곡선, 실제 달성되는 수량 말씀드린 적 없어요? 없어? 자중손실을 계산할 때 우리가 독점 기업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MC, 수요곡선. 근데 독점 기업은 덜 생산하죠. 그치? 실제 생산량, 수직선 끌어올리고, 삼각형 보여요? 그게 자중손실이야. 이해했어요? 그러면 그 삼각형을 자중손실로 측정할 수 있는데, 그때 각각의 곡선들은 어떤 곡선들을 활용해야 할지에 대해서 또 고민스럽단 말이죠? 얘로 계산하면 될까? 모든 비용을 표현하고 있지 않는데 안 돼요. 얘로 계산해야 된다고. 실제로 개별 기업들은 SMC 신경 안 써요. 왜? 남의 일이거든. 외부 효과거든요. 이 기업들은 자신의 PMC와 수요 곡선의 교점에서 제품을 생산하게 될 겁니다. 근데 실제로 발생하는 비용을 나타내는 곡선은 위에 있다고. 그래서 이거 봐요. 바람직한 공급 곡선. PMC 말고 SMC. 이건 하나밖에 없지. 바람직한 수요 곡선. 실제 달성된 수량 수직선. 삼각형 보여요? 여기가 자중손실입니다. 자중손실. 이 부분을 우리는 DWL 자중손실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실 일이 있죠. 이제 실제로 계산하다 보면 필요하잖아요. 자중손실을 측정하고 싶다라면은 그냥 이거 세 개만 기억하면 돼요. 모든 비용을 총망라한 바람직한 SMC, 또 이제 뭐 수요 쪽도 뭐 그런 게 있는가 봐요. 모든 편익을 총망라한 바람직한 수요 곡선, 실제 달성된 수량에서 수직선을 긁어 올려요. 긁고 올라왔을 때 삼각형이 보인다면 그게 자중손실입니다. 무조건.
오케이. 외부 효과도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되죠. 그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건 그러면 어디야? 여기. 여기가 사회적으로 이제 바람직한 효율적인 생산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오해야. 피해를 입히는 기업이 있다고 해서 생산량을 0으로 하라는 건 너무 환경단체스러운 이야기고, 경제학에서는 밸런스를 맞추라는 겁니다. 칠판 봐주세요. 칠판. Q0에서 Q스타로 이동하게 되면은 총편익이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총편익이 이렇게 측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줄어들겠습니다. MC 밑에 있는 면적. 자, 이만큼이 뭐야? 감소한 총편익. 근데 Q0에서 Q스타로 이동하게 되면은 비용도 줄어요. 제품을 만드느라고 발생했던 비용을 줄일 것이고, 피해 입힌 것도 이만큼은 줄일 수 있잖아. 자중 손실을 해소할 수 있죠. 자, 이런 경우를 보고 우리는 부정적인 피해를 입혔죠. 부정적인 생산하면서 피해 입혔죠. 부정적인 생산의 외부 효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산의 외부 효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정적인 생산의 외부 효과 하면은 그 밑에 있는 그래프 중에서 제일 왼쪽 거를 의미하게 돼요. 나머지 그래프들은 마치 연습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검토를 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긍정적인 생산의 외부 효과 볼게요. 긍정적인 생산의 외부 효과. 조금 달라요. 이번에는 그 양봉업자들이 과수원 근처에서 그 생산을 하면은 과수원의 수확량이 좀 올라간대요.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수요 곡선은 여전히 하나밖에 없는데, 이제 양봉업자가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PMC만큼의 이제 생산 비용이 든다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생산해야죠. 그지? Q0에서 제품을 생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신기한 것은 양봉업자의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주변 과수원들이 득을 본다는 거죠. 그지? 그래서 비용으로 따지자. 그렇게 득을 만들어준 것을 비용으로 따지면은 그 역시 마찬가지로 가정하기 나름인데, 점점 더 이득을 마지널 개념으로 점점 더 늘려주면서 이득을 만들어준대요. 그러니까 PMC보다는 SMC가 아래쪽에 위치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현재 생산량 기준으로 이제 주변 기업들에게 이득을 준다는 거거든요. 그럼 주변 기업들에게 이득을 준다고 하는데 얼마만큼의 이득을 주냐라고 물어보면은 이것도 면적으로 눈에 바로 보이실 겁니다. 어디지? 어디? 그치. 이만큼이 바로 실제 총 발생시킨 추가 이득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시장 말고 다른 시장에 미치는 추가 이득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자중손실 계산하는 법 확인해 보자고. 바람직한 곡선, 자중손실 계산 시 바람직한 곡선은 얘로 계산해야 돼요? 얘로 계산해야 돼요? 이걸로 계산해야 되겠지. 그리고 얘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그걸로 하면 되잖아요. 실제 달성된 수량 수직선 끌어올릴 수 있지. 어디예요? 여기가 바로 자중 손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칠판 봐요. 그러면 효율적인 생산량은 이제 좀 쉬워 보이네. 뭐 S라는 게 붙어 있는 거랑 교점이어야 한다는 것인데, 여기서 생산량을 증가시키면은 편익이 얼마나 증가합니까? 편익이 얼마나 증가해요? 이만큼 증가할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총편익이 이만큼 증가하겠죠. 비용은 얼마나 증가하죠? 비용은 칠판 또 봐요. 이만큼 만드느라고 돈이 증가하지만 어딘가에 이득을 또 이만큼 줄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회적으로는 이만큼밖에 안 든 거야. 가야지. 자중손실을 지우려면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줘야 되겠죠. 자, 이런 경우를 보고 우리는 긍정적인 생산의 외부 효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른쪽에 소비 쪽의 외부 효과 뭐 그런 것도 있는가 봐요. 보통 이제 소비를 하면서 주변에 이익을 줄 수도 있고 소비를 하면서 주변에 피해를 줄 수도 있다고 하는데, 보통 이익을 주는 것들은 교육, 그치? 공부해서 연구, 개발, 다른 쪽에 사회적으로 이바지하는 거. 피해를 주는 쪽은 흡연, 또 술,
술은 아닌가? 뭐 술은 또 어떤 경우에는 또 활력소가 되기도 하니까 뭐 그렇다 치고 뭐 휘발유 이런 것들은 소비하면서 분명히 피해를 주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거 보려고. 큐피 평면 기준으로 얘는 하나밖에 없대요. MC는 딱 하나만 존재하는데 그 부정적인 거 한번 먼저 보시죠. PMB, Private Marginal Benefit. 자, 이게 의미하는 것은 여기 이제 그대로 똑같이 쫓아다니죠. 사적 총편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담배 소비거든. 내버려 두면은 이 경제의 소비 수준은 이곳에서 달성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담배를 소비하면 주변에게 피해를 입혀요. 그러니까 소비량이 증가할 때마다 일정하게 피해량이 똑같다면은 평행하게 위쪽까지 고려를 하면 그만인 것이고, 이제 소비를 함에 따라서 조금 급격히 올라가더라. 그게 사실 조금 더 맞죠. 그죠? 그런 경우에는 피해를 주는데 초반에는 조금 점점 더 많이 하다 보니 사회적으로 피해가 점점 누적되는 그래프가 그려진다면은 소셜 마지널 베네핏 곡선은 아래쪽에 조금 더 가파른 형태로 나타날 것입니다. 자중손실 구하는 방법 기억하는 걸로 얼마나 다 되는지 몰라요. 봐봐. 어디에요? 자중손실. S&B가 바람직한 곡선이겠지. 이번에는요. 이거 실제 수량. 여기가 바로 자중손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사회적으로 효율적이라면 어디로 가야 돼요? 담배 피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효율적인 수준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가면은 무슨 일이 생기는지 한번 검토해 볼게요. 칠판 봐주세요. 자, 생산량을 줄이면은 MC 밑에 있는 면적만큼 세이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이브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개인은 본인의 편익이 이만큼 줄어들지 않습니까? 근데 피해액이 또 이 사이의 면적인 것 같은데 피해액이 또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이 자중손실만큼을 벌 수가 있죠. Q0 기준으로 PMC와 SMC 사이에 있는 면적 있죠. Q가 증가함에 따라서 늘었다 줄었다 할 거 아니겠어요. 자, 이 면적이 바로 실제 총 피해 크기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마지막 그래프는 그냥 연습이네. 진짜 연습. 여러분도 연습하실래요? 그냥 집에 가서? 해? 네, 같이 하자. 제가 할 거였어요. 처음부터. 그냥 괜히 그런 소리 한 거야. MC. 자, 이번에는 PMB가 뭐 이런 식으로 현재 결정이 되고 있는데 내버려 두면은 여기에서 균형이 무조건 달성돼요. 남의 일이거든. 내 일을만 고려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그 교육 서비스라고. 교육 서비스는 수요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어쨌든 사회 전체에 분명히 이바지가 되고 그게 금전으로 측정이 될까라는 건 무시하더라도 예상컨대 쓰면 쓸수록 점점 더 소비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쌀도 그래요. 쌀 먹는 것들도 잘 먹으면은 일 열심히 하고 삽질도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에 이득을 준다라고 하면은 S&B는 더 위쪽에 위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림이 아무리 복잡해도 자중손실을 계산하는 거 이제 아마 잘 되실 거예요. 바람직한 수요 곡선, 바람직한 공급 곡선. 어디? 여기가 바로 자중손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쪽이 자중손실이 되고요. 그럼 이 두 그래프 사이의 면적은 뭘까? 여기. 이 사이에 있는 면적은 해당 재화를 소비하면서 발생시킨 실제 총 이익의 크기가 되겠죠? 실제 총 이익의 크기가 될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거는 여기 Q 스타. 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거 찾는 방식 이제 확실히 눈에 들어오죠. 소셜 곡선 교점 이제 찾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가면 좋을까? 좋지. 가면은 마지널 베네핏 아니다. 비용부터 따지자. 비용은 이만큼 증가하는 거예요. 만드느라고 돈이 더 들어가요. 근데 본인은 편익이 이만큼밖에 증가하지 않잖아. 근데 사회적으로 이익이 더 커지잖아요. 자중손실만큼 추가적으로 득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보고 우리는 이제 부정적인 소비의
외부 효과라고 하는 것이고 이쪽은 긍정적인 소비의 외부 효과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지금 이 네 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문장 진짜 많아. 계산도 가볍게 시키면서 조금 더 살짝 레벨도 올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최적인 생산량으로 이동 시 총 피해액은 얼만큼 증가한다. 뭐야? 둘 사이 면적 커지거나 작아지는 뭐 그거 계산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런 응용 타입의 문제들도 해결이 가능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그래프를 이용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테마가 바로 외부 효과였습니다. 세 번째, 시장 실패의 원인 중에 우리가 이제 외부 효과에 대해서 점검을 해주셨어요. 네 번째, 불확실성. 요거는 제가 스토리로 전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는 굉장히 심화된 모형도 하나 있습니다만 우리 과정에선 다루지 않고요. 좀 고급 과정에서 다루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 뭐지? 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마을이 있는데 A 마을이 있고 B 마을이 있어요. 마을이 A 집이 있고 이제 B 집이 같이 농사를 지어요. 근데 이제 농부들이 항상 매년 고민하는 것이 한 번 심으면은 그 해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야. 따라서 작년에 대파 파동이 있었으니까 뭐 파테크 대파 뭐 이런 거 있었잖아, 그지? 대파를 심자. 작년에는 좀 비가 좀 많이 왔었어요, 그지? 비가 좀 많이 와서 대파가 좀 귀했다. 근데 올해는 또 비가 또 안 오네요. 그 대파를 심기로 했어. 그래서 이쪽은 뭘 기다리냐면은 예를 들어 장마를 기다려요. 팩트하고 달라도 상관없어요. 경우니까. 근데 B는 이제 뭐 고추를 심기로 했어요. 고추를 심기로 했는데 뭐 팩트하고 달라요. 가뭄을 기다려요. 장마가 오면은 이 집은 대박 나지만 이 집은 쪽박이고 가뭄이 오면은 이 집은 대박이지만 이 집은 쪽박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개의 이 가구가 농가가 지금 상태에서 있는 그대로 상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두 개의 가구가 계약서를 하나 쓰자고. 장마가 오면 우리 대박이니까 너네 조금 넘겨줄게. 소득. 대신 가뭄이 오면 우리 쪽박이니까 너네가 조금 넘겨줘.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조건부가 되는 거죠. 그죠? 조건부. 가뭄이 오면 장마가 오면 조건부 청구권 시장이 형성되면 불확실성 뭐 장마가 올지 가뭄이 올지 누가 알아. 아무도 모르는 기상청도 모르는데 오늘 날씨도 모르는데 비 온다며 오늘 그치?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각각 상황을 대비해서 조건부 청구권 시장을 형성하자라면은 불확실성은 시장 실패의 원인이 안 되고 해소가 돼버린대요. 근데 그게 정부 차원에서 허용을 안 해줘 버릴 수도 있다고. 두 가구가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지만은 정부가 어쨌든 도장이라도 찍어줘야지 먹튀 안 할 거 아닙니까? 허용을 안 해준다라면은 뭐야, 얘 소득은 극과 극을 달린단 말이에요. 그게 낫겠습니까? 평범한 무차별성을 갖는 이 농부가 적당하게 항상 일정한 소득이 더 효용이 높겠어요. 그거 아니야. 따라서 이제 이게 비가 올지 장마가 올지 가뭄이 올지 모르겠는 상태에서 그냥 알아서 선택하는 상태가 시장 실패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모르겠거든. 정부가 올해는 장마다라고 확실히 해주면 다 장마에 강한 것들 쌀 심을 때도 장마에 강한 품종 심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야.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그냥 지금 이대로 둔다라는 것은 시장 실패의 원인이다. 대신 조건부 청구권 시장을 형성하면은 치료는 됩니다. 조건부 청구권 시장을 형성하면은 불확실성에 의한 시장 실패를 치료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에로우 드브로의 정리라고 불러요. 에로우 드브로의 정리. 그래서 불확실성이 나타나는 상황이라면 이 역시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게 아닐까라고 본다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이해했죠? 자, 정보의 비대칭성이 마지막 시장 실패의 원인입니다. 정보의 비대칭성. 요거는 이제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파고들 건데요. 자, 교재상으로
어디를 펼쳐보시면 되냐면은 이제 165페이지를 펼쳐봐 주시면 돼요. 165페이지. 정보 경제학과 관련된 용어만 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굉장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커버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쉽게 나오는 문제들 되게 많거든요. 용어만 정리해도 충분한데, 일반적으로 정보 비대칭이라는 것은 한쪽은 정보를 알고 한쪽은 정보가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쪽은 정보가 없어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정보 비대칭성이라고 부르거든요. 둘 다 정보를 알면은 문제가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요, 둘 다 정보를 몰라도 괜찮아. 그래서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은, 이제 여러분들 중고차 구매해 보셨죠? 중고차 사러 다니시면은 믿음이 안 가. 이게 침수된 차인지, 어디 사고차를 간신히 고쳐놓은 것인지 믿음이 잘 안 가요. 그래서, 너무 고민이 많습니다. 내가 만약에 퀄리티가 좀 떨어지더라도 지금 차가 필요하니까, 요런 정도 차는 이제 한, 200만 원? 요 정도까지는 내가 낼 수 있겠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품질이 좋은 자동차를 얻을 수만 있다라면 동일 차종이라 하더라도 연식이 똑같고 한 600만 원 정도까지는 낼 수 있겠다. 근데 이 시장에 차가 내가 보면 알아요. 이게 침수된 차인지 낡은 차인지 모르잖아. 판매자는 알아요. 여기서 판매자는 딜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판매자는 개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내 차가 침수된 적이 있는지 퀄리티가 괜찮은지 엔진 상태가 좋은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 퀄리티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들은 나는 이렇게 받아야지 최소한 550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구매자는 그런 걸 600까지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로우 퀄리티의 자동차는 판매자도 알아. 침수된 적이 있기 때문에 처분하고 싶거든. 한 150만 원은 받아야 되는데 근데 구매자는 200까지는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자고. 반반씩 섞여 있어. 반반씩. 확률. 내가 아무나 만나서 거래를 할 때 이제 H일 확률이 절반, L일 확률이 절반이라면은 그냥 막 랜덤으로 구매했을 때 기대값 보여요? 얼마입니까? 기대값 계산하는 법 알아요? 내가 랜덤으로 차를 아무나 거래했을 때 600이 내 걸 수도 있고 200만큼 만족을 느낄 수도 있는데 각각의 확률이 2분의 1이거든요. 그렇지? 그럼 얼마? 400. 모든 차가 시장에 나온다면 나는 400까지 낼 용의가 있어요. 어쩔 수 없지 뭐. 이거면 대박이고 이거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400까지 낼 수 있어. 얘 팔아요 안 팔아요? 팔지. 얘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지. 이 시장 없어지는 거야. H시장이 없어진다고? 시장 실패에서 제일 최악인 것은 판매량이 0인 것입니다. L시장은 팔릴지 몰라요. 대신 이제 얘네들 안 파는 걸 뻔히 알고 있으니 이거 수정해버린다고. 이거 수정해버리고 200 낼게요. 이게 아마 최대치가 될 거예요. 그냥 여기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둘이 잘 협상하면 사이에서 아니면 구매자가 너무 많으면은 예상컨대 200에 가깝게 공급자가 더 많으면은 150에 가깝게 거래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쪽 시장에서는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어쨌든 잉여라는 게 발생할 텐데 H시장은 거래 불가. 그러니까 고급 퀄리티 자동차가 시장에 안 나와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뭐야? 안 나와버리는 거죠? 이렇게 정보를 둘 다 모르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봐봐. 지도 몰라. 구매하는 사람도 몰라. 구매하는 사람도 모르면은 이걸 받아야 되나 고민하겠죠. 그지? 그럼 내 차에 부여하는 평균 기대치가 얼마예요? 600, 700, 350? 350? 그지? 팔아요. 모두. 그때는 시장이 다 형성된다는 거예요. 정보의 부재가 아니고 정보 비대칭성 때문에 시장 실패가 생긴 겁니다. H시장이 붕괴돼 버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장 실패는 우리가 유형을 나누자면은 크게 원인이 두 가지가 존재한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특성 있죠, 특성. 특성 때문에 시장 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중고차 시장을 이제 예를 들면 되겠죠. 취업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을 뽑아야 돼, 말아야 돼. 이 사람 능력 좋아, 싫어. 몰라. 본인만 알아요. 나는 모른다고. 기업은 모른다고요. 특성 때문에 정부의 비대칭성 문제로 하나가 붕괴되는 이걸 보고 우리는 역선택이라고 합니다.
역선택이라는 것은 방금 시장에서는 품질이 낮은 자동차하고만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선택을 우리는 역선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밑에 거죠. 밑에 감추어진 특성, 상대방의 숨겨진 특성을 모르는 상태에서 선택한 대안이 자신이 내게 불리한 대안인 경우, 불리하다는 것은 좋은 차를 사고 싶었거든요. 근데 고물차만 타고 다니게 되는 상황. 이 상황을 우리는 역선택이라고 하고, 그 H시장이 사라졌잖아요. 그 시장을 우리가 이제 참살구라고 한다면은 L시장은 개살구 시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살구 시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살구, 대칭적으로 개살구 시장이 형성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보 비대칭이라는 것은 특성 때문에만 생기는 건 아니라고 해요. 행동 때문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뽑아놨더니 이 친구가 내가 일 진짜 열심히 하는 줄 알았거든요. 맨날 뚫어져라 모니터만 보고 쉬질 않아. 졸지도 않고 기특해. 가까이 가서 보면은 항상 막 전산 시스템 펼쳐놓고 막 사이트 들어가고 막 프로그램 막 만들고 엄청 열심히 해요. 근데 몰랐던 것이 몰랐습니다. 그런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맨날 인터넷 쇼핑하고 뭐 유튜브 뭐 시청 어디서 뭐 좁쌀만한 귀에다가 이어폰 꼽아가지고 막 그런 거나 하고 있는 거야. 이상하네? 내가 가서 봤을 땐 열심히 하던데? 그거 있어요. 프로그램 있어. 이렇게 톡 누르면은 화면 딱 바뀌는 거 있어. 관찰이 안 돼요. 열심히 일하는지 대충 일하는지 관찰이 안 돼. 바꿀 수 있죠. 대충 일하는 사람을 열심히 일하게 만들 수 있죠. 그런 행동 때문에 발생하는 정보경제학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자, 도덕적 해이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도덕적 해이라는 것은 제일 위에 있죠. 정보가 불투명하고 비대칭적인 상대방의 향후 행동을 예측할 수 없거나 본인이 최선을 다한다 해도 자신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별로 없을 때 지가 뭐 열심히 하겠습니까? 월급은 뭐 똑같잖아. 그렇지? 이런 경우에 사회적으로 봐도 열심히 일하는 게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 우리는 도덕적 해이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자명해요. 본인, 주인이요, 주인. 대리인, 직원이요, 직원. 그 둘의 유인이 달라요. 본인은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것만을 자신의 지상 목표로 두고 있는데 대리인들은, 직원들은 본인의 효용 극대화를 추구한다고요. 따라서 적당히 또 너무 또 일 안 하는 모습만 보여주는 것도 곤란하니까 적당히 일을 하면서 이제 노는 쪽, 여가 쪽에 조금 더 이제 여력을 두는 것이죠. 잡생각하고 또 애인하고 카톡하고 뭐 이런 거에 더 많이 이제 에너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정보의 비대칭성, 한쪽은 알고 한쪽은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시장 실패가 생긴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다 이해 안 가는 건 없죠. 그지? 이렇게 보통 5가지가 가장 치밀하게 분석한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조금만 더 볼게요. 그래서 이제 중고차 시장을 예를 들면은 좀 와닿기 때문에 좋은 퀄리티의 차를 사고 싶으면은 높은 금액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되나? 이게 돼? 아니, 높은 금액을 냈더니 알고 보니까 퀄리티가 뚝 떨어져. 정보를 가진 쪽 있죠. 이쪽에서는 다양한 내 차에 대한 신호를 발송합니다. 시그널링. 신호 발송을 발생한다는 것인데, 신호 발송을 한다는 것인데, 예를 들면은 어떤 개인이 팔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차 품질 좋아요. 싸게는 안 팔 거고, 내가 2년 동안 품질 보증해 드릴게. 대신 조금 돈 더 주시고. 그러니까 24개월 해준대요. 24개월 보증을 해주면은 한 3만 원씩은 더 내래요. 그러니까 60만 원 돈 정도를 더 내라고 하고, 이 친구는 뭐 기꺼이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뭐 사고가 나고 뭐 고장 나고, 그러니까 사고는 아니지, 고장이 난다면은 고쳐주겠대요. 보증. 아마도 자, 그런 방식들이, 나 보증해 줄게요, 그런 방식들이 예상컨대 신호 발송 기제가 될 것이고요. 나 능력 되게 좋아요. 토익 점수 제출. 뭐 토익 점수가 높다고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긴 한데, 그지? 반대는 돼. 영어를 잘하면 토익 점수는 낮진 않은데 토익 점수가 높다고 해서 이것도 기술의 문제거든요. 뭐 그럴 수 있는데 어찌됐건 그렇고, 뭐 나 졸업했어요. 졸업장 있어요. 4년제 졸업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신호 발송 기제가 되는 것인데, 반대로 정보를 갖지 못한 쪽에서 요청할 수 있잖아요. 네 정보를 증명하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선별이라고 합니다. 선별. 스크리닝. 똑같아. 토익 점수 제출하세요. 저기 졸업장 갖고 오세요. 이런 것들이 있잖아. 이런 것들이 정보를 갖지 못한 쪽에서 정보를 가진 쪽에 이제 분류 작업을 하기 위한 작업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도 있어. 여기도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은 고용을 했어요. 근데 대충 일하잖아. 그지? 대충 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본인하고 대리인이 유인이 달라서 그런가 봐. 그러면 유인 일치 제약을 만들어 줍니다. 예를 들면은 성과급 바로 이해가지? 그지? 이윤국 대화가 이제 달성되면은 성과급 지급해 줄게요. 열심히 할 거 아니겠어요? 네, 성과급 같은 것들이 실제로 하나의 유인이 될 수가 있다고요. 근데 여기는 조건이 하나 더 필요하대요. 어찌됐건 다른 데보다는 연봉을 좀 더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참여 제약. 참여 제약이라는 것은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적어도 우리가 최소한 같기는 해야지 고용이 가능하잖아요. 누가? 열심히 일할 친구 기준. 대충 일하면서 효용 똑같은 거 말고 열심히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 기대 효용이 적어도 다른 데서 누릴 수 있는, 타 기업에서 누릴 수 있는 기대 효용보다는 적어도 같아져야지 본인이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열심히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